예, 기후위기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생존TV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그린 뉴딜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그린 뉴딜과 관련된 큰 틀에서 뭔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당시 촬영 당시가 정부에서 한국 뉴딜을 발표하기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14일 날 발표한 한국 뉴딜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과연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의 시민사회, 시민들은 또 어떤 관심과 행동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또는 공무원들에게, 기업인들에게 그린 뉴딜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게 왜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많은 얘기를 하고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선생님 모셨고요. 두 번째로 시민 패널을 대표해서 우리 이은경 선생님 모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참신하게 패널을 좀 모셨습니다. 청년 대표 패널 우리 이선주 지속협 권사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먼저 저희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개인 소개하고 요즘 근황 얘기 좀 하시면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유진 위원님부터.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신지요? 이번에 홍수가 크게 난 지역도 있고 인명피해도 있고 또 집이 잠긴 분들도 계시고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비 예보가 되어 있는데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기후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기후 위기의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막으려면은 온실가스를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엄청나게 줄여야 되는데 그걸 그냥 평소대로 노력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동향을 보니까 그린 뉴딜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한국 사회도 집중해야 된다.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 만드는 거 그리고 정부도 만들고 시민도 대비하고 지자체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그린 뉴딜 정책 만드는 데 참여를 했고요. 앞으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 생존의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저희 화두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비장해서 저희들이 위축되네요. 우리도 비장한 각오로 한번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대표 우리 이은경. 네, 저는 서둔동에 살고 있는 새 아이 엄마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요즘 학교를 못 가고 이제 집에 있거나 뭐 바깥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기후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비가 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못 타게 되고, 뭐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랑 산책을 하고 싶은데 산책을 못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고 빨라질 것이고, 지금 우리가 1.5도씨, 1도씨는 이미 넘었고 0.5도씨, 그것이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빨라지면 빨라지지 느려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일반 주부의 입장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 왜 이렇게 유별나?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유별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고 모두 인식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선주 권사님, 진짜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정말 저도 궁금해요. 죄송합니다. 물론 저도 청년이지만 그래서 좀 더 젊은 청년 입장에서 실제로 지속협 단체 내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은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개인 소개는 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대표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선주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곳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기후위기에 대해 전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아마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알지만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서 좀 그런 청년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이런 위기를 알리고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지방정부 역할이나 지역사회가 어떤 그린 뉴딜과 관련된 액션들이 필요한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7월 14일 날 정부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 발표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죠. 그 전주에 그린 뉴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대로 평가해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서두에 이유진 선생님이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시면 네. 그 기조에 따라서 그 부족한 거를 채워가는 형식으로 어떻게 그린 뉴딜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총평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국판 뉴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7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요. 코로나 국면에 경제가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고, 또 거기에 코로나 위기도 있지만 방금 지금 기후 위기 문제도 심각하다. 그럼 이 속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의 경제 문제라든지 이 고용의 문제를 풀 것인가라고 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다. 그 뉴딜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이제 공공이 주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 시스템도 개혁했던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말로 위기 시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국판 뉴딜을 하자라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2025년도까지 예산을 엄청나게 씁니다. 160조를 좀 투입해가지고 거기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그랬을 때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이라는, 예를 들면 최근에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위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요즘 4차 산업혁명 나오면서 얘기 많이 나오는 IoT 기술, AI 기술, 스마트 시티 뭐 관련한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경제 성장으로 간다라는 내용인데요. 데이터댐, 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특히 정부가 원격 진료라든지 비대면 의료 이쪽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게 공공의료, 사람들이 이게 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이랬을 때 치료받을 병상수 부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코로나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가에 대해서 보건의료단체 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뉴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로 도대체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디지털 기술로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이전에 요즘 디지털 사회가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고용 분야는 어떻게 변할 거냐? 오히려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단순 이제 입력 노동자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 이게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좀 한편으로 좀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한 축이 오늘 우리가 얘기할 그린 뉴딜입니다. 이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사회가 아니라 저탄소 사회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리고 그린 녹색 친환경 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 있고요. 2025년까지 약 한 73조를 투입해가지고 일자리를 한 66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틀로는 고용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루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내세웠다라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민 고용 보험제라든지 또는 상병수당에 관해서도 언급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전면적인 실시가 아니라 연구하겠다 이 정도 되어 있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나의 기둥으로서 안전망 강화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디지털하고 그린 근데 이 지금 디지털하고 그린 뉴딜 정책을 펼쳤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괜찮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보통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그린 뉴딜이 얘기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프로젝트 사업들 있잖아요. 집수리 단열 개선,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보급 이렇게 단발 프로젝트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그린 뉴딜이라고 했을 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탈탄소 사회로의 시스템 전환 이게 그냥 개별 사업에서 된 일이 아니라 시스템을 전환하고 사회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에는 저는 못 미치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시스템 전환을 얘기할 때 이제 네. 파생되는 질문인데요. 네. 중앙정부 차원만 놓고 보면은 되게 이제 인력과 예산 네. 부분이 충분한지를 먼저 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이 서비스 차원을 넘어선 아예 사회를 개조하자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려면은 그거를 끌고 갈 핵심 부서라든가 네. 인력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전 사회적인 뭔가 합의잖아요. 딜을 발표했는데 그걸 끌고 갈 만한 중앙부처의 어떤 핵심 인력 집단 그리고 뭐 TF 아니면은 전담 부서 이런 구상들이 있나요?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날 14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만들고 그 추진단 회의를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 그러니까 이 14일 날 발표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주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판 이 정부 한 2년 정도 남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로 이 기재부가 예산을 지고 있는 기재부가 좀 총괄하고 있고 과기부 왜냐하면 디지털 뉴딜이니까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산업부 그리고 안전망 강화는 고용노동부 이렇게 4개 부처가 좀 참여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좀 꼴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략회의 그리고 관계장관회의 그리고 그 민주당의 K 뉴딜 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의 K 뉴딜 위원회, 미래전환 K 뉴딜 위원회 이렇게는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내용이 빠르게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달 정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사회라든지 특히 이번에 농업 분야 대책 빠졌다라고 농민들이 또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게 전환이면은 우리가 화석 에너지나 석탄 발전소, 내연기관 차량 이런 거 빨리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대책이 어떻게 됐냐? 근데 이번에 노동계의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제 한국판 뉴딜을 이 정부에서 계속 가지고 갈 거고 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정부의 정책이라면은 여러분 시민들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듣는 과정, 그 참여의 과정들을 열어놓지 않으면은 너무 정부하고 이 여당 주도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그럼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지금 14일 발표 이후에 대통령께서 네.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관계장관 회의라든가 뭐 전략 회의라든가 이런 민주당 K 뉴딜 위원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접촉을 해서 뭔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이 계신가요? 그 21일 지금 이제 정부 초안이 나온 상황이고 네. 각각의 초안들을 얼마나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보고 시민들도 보고 여러 진영에서 정부 안을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평가도 하고 이런 거 빠졌다, 보완해 달라. 그래서 농민들도 의견서를 냈잖아요. 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린 뉴딜에 농업 분야 대책이 왜 빠졌냐 그러면서 의견서도 내고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 의미 있었던 거는 7월 21일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한국판 뉴딜은 지역 기반 뉴딜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결국 정부가 정책을 만들지만 그게 실행되는 현장은 지역이다.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은 지자체의 의견들을 듣겠다. 그리고 이 한국판 뉴딜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설계해라.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 협의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는 저는 의미 있는 발언이시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으로만 간다라면은 네. 솔직히 뭐 그 정도라든가 뭐 그림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둘째치고라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보거든요. 네.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이어질지가 좀 궁금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구상하는 큰 그림이 네. 그 5년 동안 160조, 그러니까 민간에서 한 60조 정도, 정부 예산으로 한 100조 정도 한다는데 우리 예산, 그러니까 우리 1년 예산 규모에 비쳤을 때 그리고 우리의 경제 규모에 봤을 때 전체 뭐 GDP만 따져봤을 때 이게 적절한 규모인가요? 실제로 제 봤을 때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돈의 측면도 있지만 이제 한국판 뉴딜 그리고 그쪽의 그린 뉴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각자의 기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린 뉴딜, 그린 딜은 2050년 넷제로 사회, 그러니까 2050년에는 거의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사회를 변화시킬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탈석탄, 석탄발전소 퇴출, 그리고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산업계, 수송, 농업, 그리고 빌딩, 교통 전 영역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는 게 그린 뉴딜이에요. 그래서 그린 뉴딜을 우산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과 예산과 인력과 시스템 그리고 제도를 동원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그린 뉴딜이 우산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에너지 분야의 전환, 그리고 교통 분야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 그리고 이제 그린 리모델링.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넷제로 정도로 만든다 그러면 훨씬 더 광범위한 정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가 우리는 이만큼이고 사실 정부에서는 이 정도 마중물 사업을 좀 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린 뉴딜이 뭔가, 이걸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요 지점들을 저는 좀 좁혀가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린 뉴딜이 2050년 넷제로 사회랑 연결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예산도 훨씬 더 좀 많이 집중해서 투입돼야 되고, 예산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전기 요금 제도라든지 에너지 세제 개편이라든지 탄소세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 제도 개선이랑 같이 가야 되는 큰 기획이에요. 제가 봐서는 네. 뭐 지방정부 되게 뭐 선거 끝나고 출범할 때 아주 의욕적으로 큰 슬로건을 내고 거기에 따른 하부 뭐 역점 분야 그리고 세부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뭐 몇 년 안에 뭘 하겠다 뭐 이 정도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바꿔보겠다. 그래서 그 사회가 됐을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아까 말한 뭐 넷제로 사회라든가 그리고 탄소에 기반하지 않는 산업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예를 들면 또 시민과 각 사회 주체들은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할 건가. 그리고 그걸 위한 안전망들도 또 얘기돼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그림을 안 그리는 것 같아서 근데 급해서
급해서 그랬다고는 이해할 만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평가와 보완의 시간이라 하고 시도지사 뭐 협의체라든가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하는데 앞으로 그럼 지금이라도 계속 뭐 진행하면서 그런 큰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왜 혼자만 얘기하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래서 질문하시라고. 한국판 뉴딜이라고 네. 하면은 네. 그 저는 그냥 한국판 뉴딜 이제 뭐야 얘기하다가 미국에서 옛날에 했던 건 그런 건가? 아니면 우리나라 옛날에 새마을운동 같은 건가? 근데 그 발표를 봤을 때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각된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빨리빨리 민족이고 네. 성장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고 뒤를 생각하기보다는 앞만 보고 달리는 네. 민족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 뭐 경제적인 그 베이스가 좀 더 갖춰져 있고 복지가 좀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뒤를 좀 돌아보는 이런 복지 정책이라는 거 이런 거 펼 때 좀 반대 의견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정책에 대한 복지 반대. 정책, 아니 복지 정책보다 뭔가 약간 늦춰지는 사회 경제가 약간 늦춰진다고 느껴지는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좀 반대 의견이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보면은 왜 뭐 부동산 정책이라는 요새 막 정책 나오는 거 보면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는 것만 생각하지 사회적으로 어떤 이득이 될 거라는 생각은 많이 못 하거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피해를 보나만 생각하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뭐 환경을 생각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한국형 뉴딜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그린 뉴딜 얘기는 살짝 끼워 넣은 건가? 그냥 약간 그린 뉴딜이 이렇게 그런 160조가 있는 데서 그린 뉴딜은 그럼 이 중에 몇 프로나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실 일이 굴러가려면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160조 중에 이 경제를 막 얘기하면서 그린 뉴딜을 살짝 껴넣은 것 같은데 얼마만큼의 금액을 그런 그린 뉴딜에 해당하는 걸로 좀 배정을 할까? 160조 중에 73조니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근데 또 이 73조가 국비하고 민간 투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은 한 연간 10조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이 그린 뉴딜로 하는 예를 들면은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만드는 거, 스마트 산업 단지 만드는 거 이런 정책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근데 요 프로젝트 바깥에 돈들이 훨씬 더 커요. 예를 들면 새만금 공항 만드는데 한 8천억 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들이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수조 단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경상남도에서 하게 되는 그린 뉴딜 정책보다 거의 그 신항만 사업 만드는 게 12조짜리 국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린 뉴딜로 온실가스를 줄이겠습니다.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항 건설, 신공항 건설 계획이라든지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든지 또 이번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막 뛰다 보니까 이 그린벨트 지역, 태릉 골프장 같은 이런 지역 풀어가지고 이만큼 주택 공급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랑 맞는가라는 것들이 우리한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집을 공급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수도권을 집중하는 이 주택의 건설은 서울시가 이제 저희 온실가스 줄이겠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에너지 총량제도 하고요. 건물 부분에 온실가스 줄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짠 하고 11만 가구 정도를 더 공급하겠습니다라고 나오면은 이게 온실가스 정책이랑 부동산 정책이랑 집 관련한 정책이랑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향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근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지금 이런 부동산 관련한 대란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 줄이는 정책이랑 정면으로 이렇게 또 충돌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봐도 뭐 500조 1년 예산 중에 10조를 그린 뉴딜에 직접적으로 투여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490조는 그냥 예전에 쓰던 대로 쓰면 되느냐 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수원도 솔직히 말하면은 농진청이 중앙부처가 주도해서 종종부동산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던 예를 들면 중앙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택상업지구 개발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거에 따라서 지금 주택상업지구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수원하고 화성에 연해 있는 저기 수원 영식여고 쪽에 아시잖아요. 축산시험장에 거기가 예를 들면 만 한 2,000세대 들어오는데 거기도 예산이 1조 뭐 한 5천억 되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예전에 주택 상업 중심의 택지 개발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이걸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다른 형태로 택지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막말로 백날 무슨 몇 조를 1년에 몇 조를 투여해봤자 그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많은 예산이 탄소 기반 사회의 어떤 형태의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민간 부분에서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고민이에요. 그러면 전 그래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좀 감시 활동이라도 예전에 전통적인 잘했던 거 있잖아. 예산 감시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그린 뉴딜 인지 예산을 전체 예산 할 수 있게 좀 활동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주택을 그린 리더에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린에 좀 가깝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건물에서도 건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던가 뭐 그 아파트를 짓는데 뭐 물의 순환을 뭐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좀 그린에 가깝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규제를 좀 하던가 그냥 무조건 짓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사항들이 예산에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저는 생각해요. 지금 수원 얘기를 들었지만 수원이 지금 신도시기 뭐 도시 재생, 재개발 이런 데서 뭐 계속 한 2만 세대 정도는 계속 분양을 대기할 수 정도로 개발 속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린 뉴딜 아예 큰 그림을 그린다고 판단한다면은 특히 수원은 중앙부처가 결정해서 찍는 신도시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당장은 100%는 아니어도 되게 여기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요. 되게 공공개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를 들면 제로하우스로 지어서 분양하고 그러면은 서민들이라든가 조금 그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130% 예를 들면은 비용이 제로하우스를 지으면은 보통 일반 건축할 때보다 130% 든다면 그 30%를 국가가 뭐 장기 저리를 보장한다거나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런 정책들은 안 들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도 이번에 그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공공 건물이라든지 민간 건물이라든지 이런 효율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것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저는 그린 리모델링이 그린 뉴딜의 좀 주요한 정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도 새로 짓는 건물보다 노후된 건물들이 많으니까 이 건물들을 어떻게 폭염과 한파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면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건물 하나 지어지면 거기서 에너지 계속 쓰잖아요. 지을 때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낡은 건물은 지을 때 잘 짓고 낡은 건물은 또 보강을 해가지고 녹색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 이런 정책이 들어간 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더 확산이 돼야 되죠. 근데 요 그린 리모델링 외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걸로 좀 돌아가면은 정부가 투입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의 결과가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으로 그 정부 예산에 대한 이 적용 또는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 또 좀 의미가 있는 게 저희 양이원영 의원이 21대 법안으로 탄소 감축 인지 예산 제도라는 걸 발의를 했어요. 이게 그런 컨셉이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쓰고 계획하는 이런 예산들이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또 점검하도록 하는 이런 체계여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부 예산의 탄소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제도 도입 같은 것들이 그린 뉴딜을 할 때
병행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요즘 말이 많은데 아마 이렇게 그린 뉴딜형 부동산으로 전면적인 전환해서 새로 짓는 뭐 하겠다라고 집이라든지 이런 하면은 것들도 언론이나 시민들의 관심도 엄청 올라가고 수용성도 높을 텐데 거기서 생긴 논쟁도 괜찮거든요. 근데 크게 안 돼서 좀. 요새 홍수 때문에 맞아요. 이제 난리잖아요. 네. 그런데 땅이 다 아스팔트로 덮여 있다 보니까 물이 흡수가 돼서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얘네가 결국 이제 폭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저희 남편이랑 하다가 아니 왜 다 아스팔트를 다 깔아놔가지고 물 좀 빨아들여가지고 빨리빨리 지나가게 하지 그랬더니 개발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스팔트의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안 써도 되니까 규제가 없으니까 예. 그냥 싸게 그냥 싹 공사하려고 그냥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규제가 되게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참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할 게 많은데 우리 도시가 전부 다 이제 포장돼서 바이패스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도시 자체가 이제 머금곳인 그러니까 홍수토라든가 이런 게 다 없잖아요. 다 개발해서 사람이 건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에 막 큰 하천을 몰리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어차피 홍수토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몇 년 주기로 생기던 그런 거에 대비돼 있죠. 홍수토에 살더라도 빼면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작게 자주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주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개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제 관심 갖기 시작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행정이나 정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고 시민들이 빨리 이걸 캐치해서 예산이라든가 정책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크게 발표를 해도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나 또 국회 같은 데는 기존의 개발 형태로 하고자 하거든요. 지금 관성이 그래요. 지금 보면. 자, 이거 그린뉴딜 뭐 요구가 비등하니까 이쪽 몇 조 5년 동안 투여하고 그러니까 분리된단 말이죠. 국가 자체를 개조한 게 아니라. 좀 희망적인 얘기 없습니까? 네. 이렇게 방송 보시는 도민들께서 일단은 우리가 총평을 해야 되니까. 청년님 빨리 그래서 지원 좀 해봐요. 뭐 어쨌든 청년들이 어찌됐든 뭐 지금 우리가 딱 뭐 태어난 시점은 달라도 가는 시점은 먼저 태어나고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이 이상하게 가는 건 모른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해서 계속 오래 산다고 보자고 좀 어쨌든 물리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미래에 오래 사는 세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있는데 관심 가지라고 너무 또 얘기하는 아니요, 것도 안 좋아요. 물어보려고 관심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것 자체가 뭐 개인들의 탓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가 관심 없습니다. 아니, 저는 관심이 있으려면 홍보가 근데- 돼야 되는데 홍보를 안 하잖아요. 근데 많이 안 알리는 것도 있잖아요. 정보를 안 주고 근데 청년들이 어째 그냥 솔직한 얘기 본인 얘기도 좋고 주변 얘기도 좋고 그린 뉴딜을 알아요? 주변에서? 아니요, 아무도 사실 뉴딜이라고 하면은 그 뭔가 옛날에 학생 때 사회 뭔가 뭐 맞아요. 이런 과목에서 그냥 진짜 경제에만 관련된 뭐 일자리 많아지기 위해 루즈벨트. 루즈벨트 뉴딜. 그런 걸로 배웠었지. 네. 연도를 외워야죠. 1929년. 사실 그래서 이 뉴딜은 경제 그건데 그린이 약간 뭔가 자연 뭔가 환경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랑 전혀 뭔가 듣고도 뭔가 어려운 내용이고 청년들도 네. 사실 큰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런 그린 뉴딜 뭐 한국판 뉴딜에 일자리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던데 청년들이 그래도 관심 있는 건 일자리가 사실 제 주변에도 지금 일자리 때문에 고민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많이 뭐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그걸 일자리랑 관련돼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청년들도 관심이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네. 뉴딜이나 그린 뉴딜이나 솔직히 불평등 해소하고 새로운 그 산업 시스템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잖아요. 거의 그때나 지금이나 충분히 청년들을 설득이 아니라 관심 갖게 하고 서로 얘기 나눌 만한 것들은 많은데 일단은 시민이나 청년들이 몰라서 관심 없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알리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부도 그래서 숫자로만 얘기하지 말고 야 이게 우리가 160조를 썼더니 190만 개가 만들어져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맞아요. 청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이 지금 막 서로 이 사람들이 헌딜이다. 헌딜. 예, 회색 뉴딜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구린 뉴딜. 예, 그러니까 기대가 이만큼이었는데 그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린 뉴딜은 우리나라에서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미 대선에서 그린 뉴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미 대선에서 그린 뉴딜을 얘기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는 청년 운동이에요. 근데 이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는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계속해서 화석 에너지 산업을 키우면은 우리가 일한 게 석탄 뭐 그다음에 이 석유 아니면 가스 이 여기서 지금 이제 일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제 10년 안에 미국 사회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사회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 일자리 재생 가능 에너지 쓰고 그리고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높이고 집을 이 에너지 효율적으로 단열 개선 사업하고 또는 제로 에너지 빌딩을 짓고 이게 다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를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 석탄 발전 노동자들은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줘야지. 이런 내용으로 아주 강력하게 미국의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약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이제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7월 4일 날 지금 후보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우리 2050년 넷제로 사회 만든다.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많이 할 거다.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들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그린 뉴딜 딱 나온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와, 재생가능 에너지 많이 늘어나는구나. 이 분야에 빨리 뛰어들어야지. 나 건축가인데 예전에는 이 집을 설계할 때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뭐 아니면 에너지 이런 거 생각 많이 못했는데 이제 에너지 제로 주택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 감리 다 새로운 일자리가 되겠네. 이런 신호가 딱 가야지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들도 앞으로 내가 일자리를 구할 때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구나. 이런 신호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부가 이런 디테일한 설명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보완을 계속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보완을 계속 해야죠. 정부가 처음에 7월 14일 발표한 게 그냥 고정돼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약간 미비하고 부족했지만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런 세세한 것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각 입장에 따라 그린 뉴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설명을 해주면은 관심을 갖고 또 내 직접 생계랑 연결돼 있잖아요. 되게 희망적이네요. 관심이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니 미국에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있으면은 한국에 또 기후 청년 긴급 행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라이즈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선거 시기가 되면 우리 화석 에너지로부터 로비 받고 돈 받는 정치인들은 낙선 운동할 거다. 우리 그린 뉴딜 공략하는 후보들은 지지 운동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제 그린 뉴딜 딱 발표했을 때 이것은 그린 뉴딜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청년 기후 긴급 행동 그룹들이 저희 광화문에서 이제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회색 물감을 이렇게 쏟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린 뉴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당사자인 시민들이 그린 뉴딜은 정말 그린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요구하는 것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도 그 얘기는 했거든요. 이번에 2달 만에 만들어서 이거 열린 의견 받겠다. 짧은 시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의견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기대할 만합니다. 실제로 제가 봐서. 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좀 보이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선라이즈 운동이 궁금한 게 어느 정도 규모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주체분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나섰는지 그게 진짜 궁금하네요. 저는 20, 30대 그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핵심 그 리더들이 다 20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이제 미국 전역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워싱턴 같은 이제 정치가 몰려 있는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원 의원 의장실을 점거하고 그린 뉴딜 해야 된다. 점거했다는 소리는 예, 점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의사당 앞에 들어 누워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고 자기 의견들 들으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떤 의미에서는 격렬하게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활동이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네. 이 미국의 아주 청년 정치인과 함께 이 결합을 하면서 상당히 파워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그 좀 시너지가 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원래 출발은 우리 촛불처럼 그렇죠. 시민사회 이게 단체 뭐 활동 그룹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자발적인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렇게 뭔가 불붙는 네. 그런 과정과 비슷한 그러니까 거. 어쨌든 요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저는 이게 사실 지금 뭐 보면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정치인들,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 저는 장관, 차관들 다 기후 변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세계가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지. 그래서 아까 환경부, 산업부만 그린 뉴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해야죠. 교육부는 모든 교과 과정에 기후 대응 교육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부처들이 이런 기후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위급 정치 지도자들부터 기후 문제 인식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당연히 막 그 청소년들 아니면 어린이들 교육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커서 이 뭔가 해법을 날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한테 한 10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른들이 역할을 하는 게 정말 나중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힘이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지자체 장님들, 경기도지사님들, 수원시장님들, 이런 분들, 그리고 여러분 각각에 있는 구청장님들,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 판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정책 슬로건은 좀 이렇게 앞서가는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처음에 그걸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좀 이렇게 약간 부족하더라도 진행하면서 과정에서 이제 보완될 수 있고 지금까지도 그린 뉴딜에서 평가를 했지만은 지금 과정을 열어놓고 계속 다양한 주체들이 의견을 받겠다라는 게 열린 자세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대전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이 아까 말한 뭐 넷제로 사회라든가 이게 어느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저감하겠다는 목표가 이게 충분한지 그게 충분하지 않은데 그거는 수정하지 않고 아무리 보완해봤자 그러면 뭐 목표가 낮은데 과연 우리가 실제로 그린 뉴딜을 뭔가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린 뉴딜 이후의 사회, 평범해지는 사회가 정말 온실가스를 충분히 저감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은 대전제가 그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전에 정부 발표했는 2030년까지 뭐 재생에너지 20% 달성한다는 아주 소박한 목표보다는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목표도 좀 획기적으로 높여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변화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목표와 실제로 그걸 실행하기 위한 준비 체계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몸은 안 따라가는데 목표만 높여도 맨날 목표만 높이면 저거 맨날 달성 못하는 목표잖아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목표도 상향 조정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도 올려야 돼요. 이게 보면 우리의 현재의 2030년 감축 목표는 좀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1.5도씨 안 되거든요. 훨씬 더 넘어서는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50년 넷제로 사회 그리고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도 상향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만 상향 조정하고 우리는 목표를 올렸어 라는 걸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 현재의 에너지 세제, 그리고 현재의 정부의 예산 이 집행 방식 이거 그대로 두고 우리 온실가스 줄이는 사회 만들 수 있을까요? 특히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다들 우리 기후변화 문제 걱정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후변화 걱정이 되면 석탄 발전 비중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 높이고
이렇게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용 총량을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의 전기 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거 가정용도 낮고 산업용도 낮아요. 그러면 이 전기요금을 어떻게 합리화할 거냐, 전기요금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결국은 모두가 부담을 해야 돼요. 산업계도 부담하고, 가정도 부담하고, 상업용도 부담하고, 다 같이 부담해서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적정 요금 체계 개편을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는 걱정되는데 전기요금 얘기는 하지 마. 이러면은 이거는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우리가 온실가스를 어디서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고 석탄 발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이 기준은 이런 거다라고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들에게 그래서 우리 각각이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기후변화 걱정됩니다. 대책 세우세요. 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들은 전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건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지금 충분하지 않지만은 그 진행하면서 목표도 상향하고 방법도 개선하고 이 방법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뭐 정부가 발표한 뭐 대전제로서 예를 들면 어느 시점까지 목표가 이거는 그거랑 관련돼 있습니다. 2020년 12월 얼마 안 남았죠. 12월 달에 우리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유엔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50년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걸 써놔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넷제로냐 아니냐가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이 5개월 사이에 한국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근데 맨날 2050년은 30년 뒤의 일이니까 2050년뿐만 아니라 2030년 감축 목표 이걸 다시 조정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라고 만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기문 위원장님이 계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미세먼지 줄이는 대책 근데 또 미세먼지 줄이는 대책이 기후변화 온실가스 줄이는 대책이랑 또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는 이 장기 대책으로 전기요금 문제, 그 다음에 전력 믹스, 석탄 발전 비중에 관한 문제,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연도 이런 과제들을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구체적인데 큰 규모예요.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맞물려 있는 거죠. 정부의 그린 뉴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그리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논의하는 장기 계획. 그래서 저는 2020년 하반기가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거냐라고 논의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 것 같아요. 7월 14일 발표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목표도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달까지는 계속 한국형 그린 뉴딜을 계속 보완해 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지금 제가 우리 이유진 선생님을 탓하는 건 아닌데 시민사회 쪽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 주변, 여의도 주변에 국회 주변에 이런 데서만 좀 목소리가 나오지 각 지역, 각 주체들의 어떤 다양한 입장들이 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게 좀 걱정이 돼요. 공론장들이 많이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우려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볼까 그런 조그만 그 방송을 만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걱정입니다. 시민사회가 적극 좀 노력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래도 지금 시민과 뭐 지방정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너희들은 이거 하고 우리는 이거 하고 이렇게 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방 정부라고 얘기하지만은 지역, 지자체, 시민사회, 지방회, 지방 뭐 행정, 기업들을 포괄해서 좀 움직임들, 경기도 단위에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좀 있는 걸 좀 예시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저는 좀 다행이다 싶은 게 지자체들이 사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 날 서울의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각각의 건물별로 총량을 주고 그걸 줄이도록 강제를 한다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2035년 내연기관 등록 금지. 그러니까 2035년도에는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 서울시에 차량 등록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로 발표를 했고 막상 또 내연기관 등록 금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건 서울시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시는 이것까지 하고 싶은데 이걸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권한이 달라라고 없는 해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린 5법이라고 해서 건물 분야, 수송 분야, 폐기물 분야 이런 제도 개선 과제를 올렸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겠다. 그리고 이 자전거를 그냥 확충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선을 대체하는 정도로 차선 도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전거를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서울시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광역 단위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기초 단위에서도 경기도에 보면 화성시가 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2년까지 무상교통, 특히 버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그냥 무상교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성시 안에 나홀로 자동차에 대한 이 총량을 줄이면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그린 뉴딜 정책이 또 저는 좀 의미 있게 보이는데요. 엄청 계획을 꼼꼼하게 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별로 쭉 있으면은 그 사업별로 평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이 사업을 했을 때 온실가스 얼마나 줄어든다, 일자리가 어떻게 생긴다, 그리고 요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어떤 부분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서 저는 화성시가 상당히 준비를 해서 많이 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광명에서도 지역 에너지 계획, 우리나라 이 기초지자체도 에너지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그 광역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짜야 돼요. 근데 기초지자체는 지역 에너지 계획을 의무적으로 짜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직도 그게 안 바뀌었나요? 그렇죠,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광명은 먼저 짰어요.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후 에너지과를 만들었더라고요. 기후 문제하고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기후 에너지과를 만들고 또 광명시 에너지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에너지 센터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 센터에서 시민들과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린 뉴딜 TF 만들어가지고 광명에서 그린 뉴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버넌스 기구로 만들어서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 지자체가 오히려 좀 더 문제의식을 깊게 하고 발표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 몇 가지 막 지자체가 이런 행동을 하려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뭐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네. 뭐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새로운 그쵸. 법률도 필요하고 네, 또 재정적인 거 네, 국가 재정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방 정부의 어떤 예산과 매칭을 해서 음. 이제 의욕적으로 좀 펼칠 수 있는 것들 네. 여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될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제 광명시, 화성시 이렇게 그린 뉴딜 정책 세울 때 거기에 계신 지자체장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정부가 자 스마트 시티 25개 만들어 이러면은 네. 관심 있는 지자체들은 거기에 매칭한다고 그 예산을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딱 태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이런 곳들은 국비의 지방비 매칭이 너무 큰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의지가 있어서 계획을 짰으면은 이 계획이 잘 좀 실행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면은 그 예산을 광명은 우리는 이 그린 뉴딜 정책 중에 이걸 먼저 하겠다. 우린 이거 더 시급해라고 하는 것들을 지자체가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쓸 수 있을 텐데 매번 프로젝트 단위 아니면 공모사업 단위로 매칭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이
목적과 실행 성과만 맞으면은 좀 예산을 포괄적으로 내려달라라는 요구가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역, 예를 들면 충남 같은데 석탄 발전소 많은 지역, 이런 데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원이 또 필요해요. 근데 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 잘 돼 있어서 실행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또 좀 특구 형태로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쓰여가지고 성과가 나고, 이 성과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핵심은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서 이 피해가 이 그린 온실가스 저감 때문에 부담이 많은 지역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고, 준비가 되고 역량이 갖춰진 지역 또 지원을 해서 이런 지역별 특색에 맞게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 상당히 공감합니다. 예. 그 얼마 전에 그 경기도 기후위기 도민청원을 했었는데 네. 그게 사실 5만 명 목표로 했었던 건데 저희 지속협에서도 엄청 홍보를 많이 도와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알았지만 그 10,000명이 안 됐다고 해서 엄청 그 정도로. 근데 요즘 청원에 대해서 하면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그래도 청년들한테도 많이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낮은 그 수치를 보고 사실 그 코로나19는 어쨌든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인데 사람들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지역 활동가분들이 이런 캠페인을 함에도 이렇게 반응이 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뭐 지역 활동가도 뭐 시민분들도 어떻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랑 기후 위기랑 다른 게, 코로나는 나도 걸려가지고 바로 이제 이게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기후는 엄청나게 큰 이슈인 거예요. 예를 들면 홍수가 나지만 홍수가 났을 때 그 피해가 나일 거라고 생각을 직접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기후변화 막는다고 했을 때 이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기후위기, 기후변화 문제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알리고 행동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동시에 이제 좀 이번에 홍수 그리고 끊임없이 내리는 비, 그리고 2018년도에 폭염, 그리고 태풍의 강도, 그리고 시베리아가 막 38도를 넘어서고, 이제는 여러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사회의 행동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6월 5일에 모든 우리나라의 226개 기초지자체장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 뭐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들한테 선언하셨으니까 그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하실 거냐고 저는 질문하고 요구하는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지난 7월 9일에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이 또 모여가지고 기후위기 비상교육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요한 지자체의 장들 그리고 교육감님들 이런 분들이 기후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찾아가야죠. 뭐 하실 거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경기도도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을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형 뉴딜에 보면은 또 그린 뉴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들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그러니까 태양광을 어떻게 늘리고, 그리고 또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 그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경기도도 내용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짜고 있을 때 시민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린 뉴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경기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제안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가 있고 31개의 시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원시라든지 또는 안산시, 광명시, 화성시, 여주시 이런 데가 좀 적극적으로 그 기후 문제에 나서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그린 뉴딜 발표했고 경기도도 그린 뉴딜을 준비하고 있고 기초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정부, 광역, 기초 여기에 시민사회 이렇게 또 연결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산업체들도 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뭔가 이게 그림을 좀 같이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질문하고 더 자주 요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뭔가 큰 발표들이 있고 다들 막 위기라고 막 얘기하고 음. 전에 없이 음. 정당의 차이 없이 예를 들면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무슨 비상사태까지 선언하고 있는데 선언했는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뚜렷이 안 보이니까 그런 의제에 대해서 활동하는 심지어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활동 단체조차도 뭘 어떻게 질문하고 뭐 어떻게 가자고 얘기해야 될지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좀 궁금증이 많이 풀린 것 같은데 네. 일단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민들한테 받은 질문이 좀 있거든요. 네네.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 나눠드린 그 네. 질문지를 보시면 첫 네. 번째가 에너지 전환으로 여기서 네. 말하는 건 재생에너지 전환을 네. 포함한 네.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을 말씀하시겠죠. 네. 기후 위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네. 그 구체적인 예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네. 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40%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전기 생산할 때 우리가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그걸 돌리게 되면은 석탄이나 가스의 연소 과정에서 CO2가 그만큼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석탄 발전소를 빨리 줄이는 거. 그러니까 가스도 CO2를 배출하긴 하지만 이제 중간 브릿지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CO2를 석탄보다는 덜 배출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석탄 발전소를 빨리 좀 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몇 퍼센트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아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발전 분야, 전기 생산 분야가 차지하는 게 40%고요. 현재 우리나라 전기 생산에서 석탄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4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 비중을 줄이는 게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가장 시급한 미치고요. 목표라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는 거.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요금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을 늘려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경기도 안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바이오매스 자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가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요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실제로 대체를 해줘야지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재생 가능 에너지가 실제로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기후 막으려면은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노후된 원자력 발전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처리해야 되냐면은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해야 되거든요. 이게 10만 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지금 고준위 폐기물 처분 문제 때문에 울산이라든지 경주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지 너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럼 원자력 지으면 되지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은 원자력 주변 지역에서 살고 폐기물 떠안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 그래. 자체가 거의 무한대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 에너지 소비 이렇게 가장 큰 부분만 얘기하면은 전력 분야에서 요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가지고 석탄 발전소를 빠르게 대체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주 짤막하면서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오늘 논의했던 주제와 가장 관련이 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네. 저도 그린 뉴딜 자체가 사회적 대합의고 음. 그 합의가 예를 들면 뭐 1, 2년 가는 무슨 단기 뭐 그냥 단발성 시급한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가 그렇게 일반화돼서 그린 뉴딜로 제안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와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 전환 자체가 이제 일상생활에 돼야 되는 시점이 올 건데 그러려면 그 과도기 과정에서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뭐 큰 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린뉴딜 특별법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네.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뭐 개헌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 뉴딜 기본법을 주장하는 민주당 그리고 그린 뉴딜 특별법을 주장하는 정의당 이렇게 그린 뉴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발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네. 법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이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린 뉴딜 기본법을 얘기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그린 뉴딜 특별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좀 고민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에 관한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법이 있고요. 지속가능 발전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린 뉴딜 기본법을 만들려면은 이런 기존에 있는 법적 체계들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 뉴딜 기본법을 하나 새로 만들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녹색성장 기본법을 고치고 보완해서 써야 된다라는 논의까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을 만들 때 저는 중요한 게 그린 뉴딜이 무엇인가라고 정의 내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의도 내리고 그린 뉴딜 법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또 담고 그리고 그걸 잘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체계를 담고 그리고 그걸 이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담고 이런 것들이 법안에 저는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를 지금 저는 국회에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논의 과정에도 개입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들여다보고. 이유진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라고 말했다는 거는 네. 아직 초안이 뚜렷하게 지금 아니 근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린 뉴딜 특별법은 쳐보시면은 네. 정의당 안은 나와 있어요. 정의당 예, 안. 정의당 안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정의당 안을 좀 보고 공부해야 네네네 되겠네요. 네. 거기 정의당 안을 보면은 정의로운 전환 그 다음에 부처 점검 체계 이런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특별법이 좋은지 기본법이 좋은지 요 논쟁도 좀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국회의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뭐 기본법들 그러니까 모법이 되는 법률들이 생기고 기존의 법률들과 관계 설정하고 뭐 화학물질에서 그런 것처럼 기존의 법을 쪼개서 역할을 나누게 한다든가 조정이 좀 필요한 건데 이게 상위에 예를 들면은 모법이 생기면은 뭐 기존의 법들과 관계 설정하는 거는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은 지금 뭐 그런 거 따질 때가 많이 기본법 있거든요.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 체계. 예, 네. 왜냐하면 이건 대전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서 딱 명시를 해주고 네. 당장 빨리 해야 되는 거 한시적인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분야를 나눠서 저는 특별법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린뉴딜이 정말 중차대한 존립을 뭐 걱정할 정도 위기라면은 제발 근데 저는 원포인트 그린- 개헌도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린 뉴딜 기본법이란 거는 네.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린 뉴딜은 추진 전략이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그린 뉴딜을 왜 합니까?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기후 위기를 대응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본법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의 그린 뉴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치 그린 뉴딜이 최상의 목표인 것처럼 되면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린뉴딜은 과정인 거죠. 과정과 네. 전략입니다. 그렇죠. 실행 방식이고. 말씀하신 거는 기후위기 기본법 네, 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꼭 편집하지 마시고 감독님 핵심은 기후위기 기본법입니다. 네, 기후 위기 패널들은 기본법. 동의합니다. 어쨌든. 네. 민주당에서는 그린뉴딜 기본법, 정의당에서는 그린뉴딜 특별법. 특별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이 개념이 이제 기후위기 기본법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에 중요한 부분들이 명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시민들도 그런 게 궁금해서 좀 질문하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제 우리가 환경 위기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오염 문제라든가 거기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건강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 위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또 위기였던 건데
거기에 따른 여러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지금 이 기후 위기로 인한 또 그 과도기적 정책으로 얘기하는 그린 뉴딜과 약간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기존의 환경 정책들은 좀 효과를 봤다라면은 왜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책들 때문에 좋아진 게 있나요? 좋아진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있었는지 알고 싶다는데 뭐 그걸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존의 큰 환경 정책들과 이게 기후 위기 그린 뉴딜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앞으로 이제 효과를 보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까 이제 많이 설명하셨는데 질문을 좀 그렇게 정리해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환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환경 공해병 이런 거 온산병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산단 지역에 환경이 파괴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고들이 막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환경부도 만들어지고 환경청에서 환경부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환경 관련한 제도들이 개편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 규제 같은 것들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의외의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미세먼지. 사실은 서울의 대기오염이나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예전부터에 비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가 이게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정체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농도 시기가 확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고농도, 특히 지난해 2월 달에 저희 한 일주일간의 고농도 시기를 한번 보내고 나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강력해졌잖아요. 미세먼지 해결해라. 그러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등장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지난 그 겨울 동안에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그리고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5등급 이상 경유차는 진입을 금지하고 이런 제도도 같은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서 저희가 조금씩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대기 문제라든지 그리고 깨끗한 물에 대한 요구라든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되기 위해서 정부가 더 신경 쓰고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에 비해서 여전히 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또 등장한 것이 그린 뉴딜이고 그리고 그런 그린 뉴딜이라는 것도 여전히 우리의 기대 수준, 기후위기에 막는 대안으로서의 어떤 이 가야 되는 방향이나 내용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만 이제 여기에 뭘 더하느냐 시민들의 의견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 농민들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더 담겨가지고 한 발 한 발씩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엄청나게 좋은 대책들을 세워놔도 실제로 뭐 실행이 불가능하다라면은 그게 무슨 대책이 될 수 있겠어요? 결국 시민들 전체가 움직이고 정부의 정책이라 이런 예산 집행을 수용해야만 이제는 그린 뉴딜도 가능하다고 보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목소리는 솔직히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패널도 마지막인데요. 뭐 질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오늘 어떻게 진행을 좀 해보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뭐 속한 그룹에서 나는 좀 어떻게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 속한 그룹에서요? 마무리 발언 겸 사시라고요. 저는 이제 5인 가족 그 전기요금이 10,000원 이하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작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구두쇠라고 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적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적게 쓰는 실천이 크게는 전기를 덜 쓰게 되는 거고 그냥 걷고 자전거 타고 되게 작은 실천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석탄 발전소를 덜 돌린다던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차를 좀 적게 타서 탄소를 저감한다던가 이런 식의 노력들을 저는 하고는 있어요. 주변 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식도 풍족하게 너무 많이 먹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딱 먹을 만큼만 해서 남기지 않고 이런 것들. 저도 고기를 즐겨 먹긴 하는데 고기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은 없긴 한데 골라서 드셔야죠 우선. 네, 그렇죠. 줄이는 거. 네, 줄이고. 줄이는 거. 횟수 줄이고 먹더라도 줄이는 거. 어쨌든 골라서. 탄소 배출이 넷 제로까지 가는 2050년이라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반에 이루고 싶으면 내 개인도
내 개인이 탄소 배출하는 것들을 내 개인적인 생활에서 50% 되는 것들이 뭐 있나 찾아가지고 실천하는 노력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리더 안에서도 하죠. 이런 얘기를 좀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 지나가다 하는 게 아니라 공식화해서 좀 공론장 조그맣게라도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개인의 실천과 정부 정책의 변화가 같이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이런 개인들이 더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구를 할 때 어디다 요구를 해야 될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 중요하죠. 여러분 게시판이 역할이 큽니다. 그 보면은 시청, 구청 딱 가보면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시적으로 이게 또 모니터링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 뭐 구청이나 아니면 시에 가서 아니 6월 5일 날 비상선언 하셨는데 그 다음 우리 시의 후속 대책이 뭡니까? 라고 게시물 올라오고 답변 주세요 라고 하면은 요즘 인터넷에서 있잖아요. 그렇게만 요구해도 전화 와요. 답변해야 합니다. 네. 예, 전화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오늘 토론회 끝나고 이익명 선생님이 대표로 수원시청 게시판에 수원시청. 예. 실명으로 수원시장에게 바란다 있어요. 네, 네네. 실명으로 맞아요. 네네네. 수원시는 수원시형 그린뉴딜 대책을 발표하지 하고 않습니까? 있나요? 그리고 이걸 이끌어갈 뭐 TF라 핵심 전담 기구는 없습니까? 이 질문을 올리는 걸로 많이 궁금합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네, 역할. 네. 자, 우리 유선유 원사님은 뭘 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막상 이렇게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듣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뭐 뭘 하면 뭘 좀 더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듣고 막상 실천을 뭐 친구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런 거 실천을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나 이렇게 하면 왠지 친구들한테 야, 쟤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까봐 막상 실천을 못하고 부끄러워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을 좀 나 엄청 지구를 위해 당당한 마음을 좀 가지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부끄러움은 잠깐.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스웨덴 그 학생도 18살이잖아요. 네, 그니까요. 힙하게 보여야 돼요. 힙하게. 요즘 젊은이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맞아요. 힙한 모습으로. 체면 가리다가는 네. 다 어떻게 갈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많이 좀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단 모이는 선라이즈 거. 무브먼트처럼 이렇게 기후 위기에 걱정하는 이 청년들이 모여서 좀 더 저도 청년, 저도 모여가지고 저도 같이 모두 청년. 그러니까 결국은 모여서 같이 행동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개인은 조금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모이면 또 힘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네, 어디 같이. 옷이 예쁘고 어디 네. 화장품 이런 얘기보다는 일단 기후 위기 비상 행동 이런 흐름들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생존 TV를 8화까지 진행하면서 가장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가장 밝게 끝나는 것 같아요. 게시판 뚜렷하게 목표는 여기, 방법, 결과는 여기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래도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 뉴딜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이 패널들이 속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반하는 시민사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그린 뉴딜로서 뭔가 그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난 뭐 시절에 우리가 정부 정책 이거 반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치부할 그것은 대책이 아니다.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최악이어도 뭔가 그린 뉴딜 쪽으로 그린 쪽으로 끌고 와야 되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봤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뉴딜 자체가 좀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대책이라고 발표를 이주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약간 안심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심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마지막에 각자 역할들도 너무 많이 얘기했고 중간중간에도 지자체, 지역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목소리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린 뉴딜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게 아마 생존 TV가 앞으로 다뤄야 될 주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린 뉴딜에서 기후 위기에 과도기적으로 10년을 시한부적 목표로 해서 집중적으로 국가의 제도라든가 사회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우리 지방 정부,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 시민들은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생존 TV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